제일 먼저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먼저 그 3월 22일 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는 과연 분기말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분기말이라는 거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뭐 연금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성 자금들 혹은 아주 큰 금액을 운용하는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요, 보험사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 할 거냐, 해외에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한다면은 주식을 할 거냐, 채권을 할 거냐, 뭐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이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연간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그 연내에 자산 가격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비중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목표했던 비중이 좀 어긋나기도 하죠. 1분기에 제일 크게 나타났던 거는 채권 쪽에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목표했던 채권 비중을 미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주식 시장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 쪽에서는 비중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주식은 좀 팔고 채권은 좀 사야 된다. 이번 1분기 말에. 아, 네, 정홍희님 반갑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숫자들이 다르긴 한데요. 몇백 조 정도의 자산 분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요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번 분기에.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그 통화회의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 네. ADJ VOL님 반갑습니다. 연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일정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데서 얘기한다. 요 제롬 파월 의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리차드 클라리다, 라엘 브레이나드, 보만, 그 다음에 뭐 랜달 콜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런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페드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들 총출동을 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언론 인터뷰나 뭐 라디오 이런 데도 출연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주간일 텐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얻을 게 있을까? 영향 미칠 게 있을까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네, MMN님 안녕하세요. 스톤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든 로테이션의 시작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요즘에 주식하는데 고생을 할까? 그 고생을 끼쳤던 요소가 요거거든요.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는, 그러니까는 그 미국 시간으로요. 25일 날에 미국채 7년물 입찰이 있었고 이 입찰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냐 하면은요. 다 그 전날의 금리가 10년물 기준입니다. 미국 1.389%였는데 그 다음 날에 7년물 국채 입찰에 실패한 그 날에 1.614%까지 10년물 금리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완벽하게 1.5%의 10년물 금리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차트고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이때부터 우리가 왜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은요. 자, 미국채 10년물은 그때부터 한 달 이후에 1.66%로 0.27%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시면 다우 지수는 3.5%가 올랐고요. S&P 500은 1.3%가 오른 반면에 나스닥은 3.4%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소위 말해 성장주 대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 결과 하나 가지고요. 물론 그 입찰이 있었던 날에 실망스러웠던 수익률 때문에 증시들이 그날 또 엄청나게 빠진 것도 있었고요. 아, 네, 우자매님도 안녕하세요. 다른 시장들은 어땠느냐 보시면 코스피 좀 빠져 있고요. 그때 비하면 한 달 전에 비하면 상해 종합은 뭐 최고의 피해자네요. 4.7% 패배자 빠져 있고 우리가 이제 다우랑 나스닥을 가치주 대 소위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가치주 대 성장주로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보시면
니케이 225하고 토픽스가 그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니케이 225 지수는요, 가격 가중 평균이라 해서 다우 지수가 쓰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가지고서 누가 더 많은 니케이 225 내에서의 가중치를 부여받느냐가 아니라 그냥 가격 가중 평균입니다. 주가로 봤습니다. 반면에 토픽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의 방식이나 뭐 다른 지수들의 방식과 같이요, 시가총액에 따라 가지고서 그 비중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거 한번 제가 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본에서 주요 기업은 어딘가요? 당연히 도요타죠.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요게 이제 토픽스의 자료인데요. 토픽스 구성 요소에 대해 가지고서 1월 말 기준이더라고요. 보시면 도요타가 2.99%, 소프트뱅크 그룹이 2.55%, 소니가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NTT 같은 회사가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위에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니케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니케이는 보니까는 유니클로가 13%를 차지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아까 3%가 좀 2.5% 정도였는데 7.4%고, 뭐 이게 보시면은 KDDI가 NTT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죠? 뭐 지수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도요타 한번 보실까요? 0.98%입니다. 시세이도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같네요. 니케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서 일본에서 성장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니케이 지수 위에다가 확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좀 일정 부분 일본에서 성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토픽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꺼벙이님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날 이후 7년물 입찰 실패 이후죠. 2월 달에 보시면은 이제 아크 이제 이노베이션 제일 큰 거죠. 이거. 그 아크 K의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이 아까 보시면은 다우는 올랐고 S&P도 올랐는데 나스닥 3% 빠졌는데 아크 17% 빠졌어요. 그 당일날에 6% 빠졌었거든요. 테슬라 아직까지 16% 빠졌고요. 그날 8% 빠졌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14% 빠져 있어요. 그날 9% 빠졌었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거 보시면 딱 그냥 나스닥처럼 움직였어요. 반대로 버크셔, 요즘 제가 굉장히 이제 아끼고 관심을 가지는 버크셔의 경우에 3% 올랐고, 뭐 이제 은행주 대표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3%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클리컬 대표한 엑슨모빌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 요즘에 괜찮으니까 보시면 버라이즌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눠졌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어땠냐라고 보시면은요.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좀 개별 종목 단의 이슈들이 좀 많기는 했었어요. 뭐 그러기는 했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뭐냐면 보시면 뭐 KT, SKT는 뺀 게 이제 지금 중간 지주 얘기 나와가지고서 이 주가를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KT 가져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도 자사주 매입이 있었으니까 현대제체 가져가 봤고요. KB금융은 또 배당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으니까 신한금융을 가지고 온 건데 어쨌든 뭐 요즘에 인기 있는 가치주들이죠. 통신이나 시클리컬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들은 플러스가 많이 났는데 소위 성장주 군들은 좀 마이너스가 많았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개별 이슈들이 있으면서 수익률이 조금 차별화되는 것 종목들도 나오긴 했지만은 하여튼 큰 흐름에서는 차별화가 글로벌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요일에 입찰 2월 달 거,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봤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20일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슈였다. 요런 거고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핫하죠. 그쵸? 왜냐면은 물가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 연준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돈줄을 조일 건지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PCE 물가, 연준에 이제 PCE 물가를 본다 그랬습니다. 요 PCE 물가가 이제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요것도 봤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엄청난 원성으로 금요일에 국민연금 이제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비중을 늘린다, 뭐 만다, 이런 걸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요것도 또 한번 살펴봤어야 되는 이슈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었느냐라고 보시면은요. 일단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제 아발 터키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 해임했다. 이로 인해 가지고서 터키에 대한 금융 불안이 생겨서 터키 리라화가 하루 만에 8%나 약세를 갔다. 이게 한때는 17%까지도 약세를 갔습니다. 단타를 치셨다면 9%를 드실 수도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제 아발의 경우에는 취임 후 4개월 만에 날벼락을 당했다. 11월 7일에 임명되셨었더라고요. 네, 행퍼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터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고 이게 왜 뭐 문제냐? 원래 이렇게 주제를 좀 빼놨었다가 그냥 여기 넣었어요. 보시면은 터키 환율을 제가 안 넣어놨네요. 이제 지금 터키 환율을 한번 보시면 거의 뭐 망하는 나라의 전형입니다. 사실은 이제 10년 차트를 두고 보시면은요. 2014년도에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환율이 한 4배 정도 약세가 됐어요. 4배 정도. 근데 지난 1년을 보시면은요. 이날 최고치를 찍고서는 급격하게 약 한 20% 정도 터키 리라화가 이렇게 안정화를 딱 이렇게 펼쳐요. 안정된 랠리를 보이죠, 그쵸? 그러고는 최근에 막 치솟은 건데 11월 6일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때 뭐가 있었느냐? 이분이 취임을 했어요. 나제 아발이. 이분이 취임을 하고서는 야 터키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너무 저금리를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체력에 맞지 않는 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서 신뢰가 부족하다.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취임하시자마자 11월 달에요. 금리를 무려 4.75%나 전격 인상합니다. 터키 기준금리가 10.25%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15%랍니다. 여러분 터키로 갑시다. 12월 달에는요. 기준금리 또 인상합니다. 2%를. 시장 예상치는 1.5%였는데 넘어서는 인상을 합니다. 17%가 됐죠. 그리고 3월에 또 인상을 하십니다. 요번에도 2%. 시장 예상은 1%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인상을 하니까 에르도안이 열이 받은 겁니다. 이 독재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트럼프의 정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야, 경제를 살리려면, 좋아 보이게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된다. 공개적으로 저금리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요, 중앙은행 총재가 터키에서 무려 3명이나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터키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나제 아발은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고 또 그동안에 에르도안이 자르지 않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정책을 에르도안이 이제 받아들이는 건가? 그러면은 터키가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나 보다. 이제 비로소 여기가 금리를 팍 올리고 나면 일단 환시장이 안정되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니까는 물가가 좀 잡히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터키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환율 보여드렸듯이 20%나 터키 환율이 절상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잘라버리니까 좀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근본 의문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터키가 뭐길래 터키란 나라가 뭐냐 해보면은 사실 1인당 GDP가 10,000불도 못 넘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많아요. 인구는 8천만으로 많은데 근데 여기가 한 군데가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딱 보셔도 지금 여기 한국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그 미치는 영향이 그런 작은 그런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저런 터키에서 무슨 뭐 문제 생기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좀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나. 이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한국의 GDP하고 터키 GDP 차이입니다. 2배 이상 나네요, 2배 이상. 그리고 딱 에르도안이 잡자마자부터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터키는 영혼의 경쟁자가 그리스니까 그리스보다만 잘 나가면 되긴 하지만 한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나라에서 뭐 금리를 좀 해가지고서 환율이 어떻게 됐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연쇄 작용 때문입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터키에 많이 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스페인이 많이 물려 있다고 해요. 유럽의 은행들이 터키에 이제 물려 있는이라보다는 이제 그 노출되어 익스포저라고 하죠. 자, 보시면은 이제 스페인이 상당히 많고요. 프랑스, 이태리, 그러니까는 스페인은 60조가 넘네요, 우리 돈으로. 프랑스, 이태리,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그다음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여튼 이제 이 정도의 금액들이 있으니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연쇄 작용으로 터키가 망하면. 그래서 보시면은 스페인의 2대 은행인 BBVA가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여기가 왜 그랬냐 하면은요. 이익의 14%가 터키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절반의 지분을 터키 은행의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큰데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얘가 주가가 폭락한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리라와 가치가 10% 하락할 때 유로 대비로 해가지고 말이죠. 은행 자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0.02% EBP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해질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뭐 나름대로는 전략을 잘 짰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로 노출도가 꽤 있다. 그러니까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는 건 그런 거죠. 터키가 망한다. 스페인의 은행도 망한다. 그러면 그게 연쇄적으로 또 스페인 은행의 주주들이거나 뭐 돈을 빌려준 데들이 연쇄적으로 망한다. 뭐 이런 거를 그리는 거죠, 이제. 참고로 보시면 이제 그 방크 빌바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대 은행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니크레딧, 이태리, 그다음 러시아, 프랑스 BNP 파리바 뭐 이런 데들이 다들 이제 그 터키 은행에 뭐 그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데들이 하여튼 간에 좀 연쇄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려였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증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짜증은 나지만은 판을 뭐 이제 흔들지는 완전히 못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터키 자체가 사이즈가 어쨌든 절대적으로 좀 작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시면 이미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일 컸던 때가 이때예요. 2016년에 제일 많이 이제 비중이 있다가 이게 이제 제가 작년 19년도 자료인데요. 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보시면은 그 스페인이 갑자기 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이 이런데 반대로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들 지금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부분은 이제 뭐 요 정도로만 좀 짜증은 나지만 뭐 별일은 아닐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근데 영향받는 애들은 저런 애들이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별일은 아닐 수 있는데 진짜 터키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거의 뭐 가지기가 어렵겠다. 진짜 에르도안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터키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 문제가 이제 제일 주말에 나왔던 컸던 뉴스고요. 그다음 그 전주 뉴스 중에서 유가 폭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에 유가 7%나 폭락을 해서 WTI 기준으로 겨우 60달러에 턱걸이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 뭐였냐면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요. 최근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원자재 이제 슈퍼사이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라고 대답을 한 거죠. 보고서를 써서요. 오일 슈퍼사이클 아니다. 이유가 뭐냐? 재고랑 공급이 많다.
그럼 이제 IEA 자료를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 이제 보고서를 쓰셔갖고서는 쭉쭉쭉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요걸로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것도 한번 이제 곁다리로 한번 짚어보시죠. 뭐냐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이었대요. 그러니까는 9,970만 배럴 하루에 요 정도였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10% 가까이나 줄었고, 2021년에는 좀 회복을 하고, 근데 2022년도도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는 그림을 넣어놨죠. 근데 보이시겠지만은요, 이때의 수요를 넘어서는 거는 2023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의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공급 사이드에서요. 오펙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펙 국가들이 2019년도에는 3,490만 배럴을 생산했고 나머지 국가들이 6,560만 배럴을 생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2020년 되어서는 비오펙 국가들은 조금밖에 생산이 줄질 않았어요. 그쵸? 약 한 250만 배럴 정도가 줄었네요. 근데 오펙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그 감산을 역대급으로 많이 했죠. 네. 그래가지고서 약 한 400만 배럴을 줄였습니다. 사실 오펙 플러스에서 줄인 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하면 지금의 오펙 플러스의 역대급 감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면 이 감산이 끝이 날 것이냐인 거죠. 그쵸? 자, 400만 배럴을 잃었어요. 그쵸? 400만 배럴을 잃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자, 수요 공급을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2021년도 보시면은요. 9,650만, 6,390만 그렇게 치면 3,260만 배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3,490만 배럴 요거보다는 적죠. 그러면 오펙이 여전히 감산해야 된다는 거죠. 2022년으로 가보시면요. 9,940만 대 6,600만 3,340만 배럴 차이 나죠. 역시나 3,490만 배럴보다 적어요. 이때까지도 감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3년으로 가면은요. 24년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아니, 3년은 가야죠. 죄송합니다. 3년으로 가면은 이제 1억 배럴이네요. 그쵸? 1억 120만 배럴에서 6,710만 배럴을 빼게 되면 3,41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역시나 3,490만 배럴보다 적습니다. 2023년까지 감산해야 됩니다. 2024년 가볼게요. 자, 1억 230만에서 6,750만 빼면 3,470만 배럴이죠. 3,490만 배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사실상 지금 감산을 2025년 정도, 24년 말 혹은 5년 정도가 되어야 감산을 종료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IEA에서는 평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유가가 폭락을 하죠. 그쵸? 야, 무슨 2024년 5년까지 지금 감산을 해야지 지금 되는 거야? 유가 수준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좀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더불어 가지고요. 유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뭐랄까요? 별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요걸 이제 두고 보시면 유가가 감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날이었습니다. 이제 유가가 확 빠지고 그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들의 지금 지지선이 몰려 있죠. 그쵸? 이평선이. 근데 이거를 과연 이제 이날도 보시면은 정말 화려하게 드리블링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절대로 이거는 깨지 않을 거야. 아, 내가 정말 52선은 깨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드리블링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걸 또 뚫고 내려갔다 겨우 회복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이제 한번 장대 음봉을 되게 기록하는 차트는 사실은 좀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차트이기는 하죠. 근데 유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은 그런 컨스피러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사우디를 비롯한 이 중동의 산유국, 러시아 이런 데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을 좀 조정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유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발표되는 재고 지표,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유가 관련해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유료 자료를 쓰게 되면은 그 자료를 조금 빨리, 대충의 넘버를 알 수 있는 걸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관심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우디에서 그 재고만 줄이기 위해서 배를 빌려서 그 원유 빼와가지고서는 배에다 실어놔서 재고 줄었다. 이런 식으로도 한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가는 정말 차트를 저걸 잘못 보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음모론까지 있는 거죠. 왜 하필 지금 수혜주에 배가 끼었을까? 예. 이가 아니었으면 유가가 더 폭락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유가가 잘못하면 차트상 완전 무너질 뻔한 걸 살려낸 거거든요. 뭐 하여튼 요런 지금 음모론도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증시가 아시아 증시는 조금 방향성이 없는 증시 모습을 보였었고요. 서구 증시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뭐 그러니까는 별 다른 거에 대한 말은 없었는데 코인에 대해 좀 부정적인 멘트를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채 입찰은 뭐 이건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약간 나왔었죠. 유럽이 연합으로는 천안문 이후 최초로 중국에 대해 인권 제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던 게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좀 세부적인 게 나왔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대통령의 자문그룹이 금주 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프라 법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것은 3조 달러 부양책을 2개 법안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된다.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지원과 물류 시스템 개선, 그 다음에 뭐 5G죠. 브로드밴드 인프라, 탄소 배출 축소 등 우리가 이제 흔히 기대하고 있는 바이든에게 인프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무급 휴가의 확대, 교육 인프라의 개선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눠 가지고서 법안을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쪽 첫 번째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재원은 세금 인상으로 충당이 많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요 3조 달러 부양책이 향후 10년에 걸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금 인상안 이게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향후 10년간 2조 1천억에서 2조 4천억 달러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해지기 때문에요. 뭐 이제 충당이 거의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헤드라인 넘버는 좋았다. 우리가 2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큰 3조 얘기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10년간 진행이니까 연간으로는 나오는 금액이 좀 적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 시장에서는 연간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 국채 발행 그 금액이 좀 적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으로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뭐 보니까 세금 인상으로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국채 발행의 부담이 낮아지고 금리 상승의 우려도 좀 낮아지는 거다. 막 이런 거를 좀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로 나눠졌는데 현실적인 거를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프라 이제
이 3조 달러 법안에 대해 가지고서는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벼르고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건 내가 통과 안 시켜줄 거야. 여기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법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가령 세금 인상 같은 것들을 덕지덕지 그 안건에다 붙여 넣어서 나올 거야. 바이든은.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아예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이제 인프라 안은 뭐 여기다 만약 세금이 껴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공화당의 협조는 상당히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안은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고 두 번째 안을 가지고서 좀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안의 통과, 일부 통과의 가능성은 또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날은 뭐 증시가 뭐 별일 없이 넘어갔던 하루였고요.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제 화요일에는 증시를 좀 아시아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하고 이제 중국의 그 갈등이 좀 불거져 나오는 거에 대한 경계론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서 증시들이 좀 빠졌었습니다. 반대로 서구 시장의 경우에는 그 파월 의장이 거의 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하고 옐런 이제 그 장관이 청문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별다른 발언은 없었고 그냥 이제 옐런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채 만기를 길게 가져갈 계획은 없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함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채권 발행이 많이 이제 증가할 우려는 좀 접어두시라 하는 거죠. 만약에 채권 발행을 장기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적자 채권 내가지고서 뭐 이제 부양책을 쓰는 거다라고 했었으면 국채 만기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발행 증가 우려가 좀 낮아진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을 혹시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많이 낮아져 있죠. 뭐 워낙 자산시장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일축시키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급락이 또 화요일에 나타났었고요. 그다음 우리 장에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가 장 종료 후에 인텔에서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지난 1월 달에 인텔의 전 CTO 출신인 팻 겔싱어가 전격적으로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대표 교체가 된 거죠. 이날 이제 주가가 이 발표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상승 중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요 라이브 방송에서 인텔의 CEO 교체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뉴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좀 이제 생각을 가졌는지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저희가 좀 얻어갈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총 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신설하겠다. 독립적인인데 독집적인은 무슨 말일까요? 예. 독립적인 비즈니스로 파운드리 사업 확대하겠다. 그러니까는 외부에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 시설의 80%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더라.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근데 더 정치적이죠.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자금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미국 정부에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존, 시스코, 에릭슨,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이 우리의 파운드리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3,000개 이상의 고임금의 고용이 창출되고 15,000개 이상의 장기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죠. 외부 파운드리를 전략적으로 계속 활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TSMC 등 기존 업체와 협력해 파운드리 시장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경쟁 우위를 우리가 점하겠다. 잘해보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 좀 약간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점을 좀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 많이 가지시죠. 이게 인텔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은요, 지금 장비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금 내가 투자를 좀 늘리고 싶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7나노 공정부터는 EUV 노광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경쟁자들이
삼성이나 TSMC 같은 곳들이 입도 선매를 해버렸어요. 여기도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사갖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요, 또 파운드리 쪽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중고 장비도, 그러니까 일반론적에서요, 이 업계가 중고 장비도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능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좀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건데 반도체하고 뭐 그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뭔가 미국이 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뒤처지게 됐지 아시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본격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걸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마치 저희가 1981년도 그때 보시면 이때가 이제 미국이 일본에 굉장히 밀리던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막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고요. 저희가 의장 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제너럴 모터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주주행동주의가 막 창궐했었던 그런 시기가 미국의 1980년대입니다. 근데 이 1981년도에요. 레이건이 사실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는데 굉장히 반무역, 그러니까는 반세계화적인 정책을 내걸었었습니다. 뭐냐면 일본 자동차 수입 쿼터제를 시행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뭐 미국이 딱 법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레이건이 일본 가가지고 압박을 넣으니까는 일본이 자율 규제를 통해 가지고요 연간 미국에 추출하는 차량의 대수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본은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 같은 거 인수하고 혹은 투자를 이제 그린필드로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생산 거점을 다량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당시 일본의 일왕이 국민들에게 미국산에 대한 소비 장려 운동을 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약간은 겹쳐서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다 지금 뭐 미국 내에서의 생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텔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회사가 됐을까? 남들은 뭐 7나노는 뭐 좀 넘어서서 5나노 얘기하고 막 더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높은 나노의 제품을 왜 생산을 못 해내고 있을까, 인텔이? 그러니까는 투자를 한번 해서 직접 외부 위탁 생산이 아니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장비도 이쪽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게 저는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슈가 좀 이제 한국 시장에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음 날에. 이게 이제 미국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였었고요. 그래서 뭐 미국 장은 보면은 전날에 올랐던 것들 다 그대로 빠지고 뭐 조금 안 좋게 하여튼 끝났던 하루였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뭐냐 보시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가능성, 텐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유가 폭락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요쪽에 좋았던 주식들이 좀 빠졌었고,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피는 빠졌는데 닭은 많이 올랐었어요, 이날. 그게 왜 그랬냐면, 인텔이 투자를 하네?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주들 좋겠다 해가지고 장비주들 뭐 10%씩 다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다.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요일부터 좀 세상이 급변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수혜주 운하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가가 돌변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었죠. 그 다음에 4시가 되면서 자산시장이 모두 다 좀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이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를 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만인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서 약세를 보이던 코인이 급반등을 합니다. 요게 이제 한국에서는 요 창을 볼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카드 열려 있죠. 근데 여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시 넘어서부터 유럽의 뭐 프랑스, 이태리, 독일, 그다음에 유럽 전체, 그다음 영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지표들이 모두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예상치가 57.6인데 무려 62.4 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높은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유로화는 약세를 그동안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유로의 그런 반대편에 있는 달러화는 계속 강세를 보여왔고 이 점이 미국 증시와 다른 나라 증시들 차별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근데 유로가 강세로 좀 전환하면서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산 시장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또 밤에 또 벼락 같은 뉴스가 나오죠. 뭐냐 하면 미국에서 SEC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를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을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폭락합니다. 20% 이상씩 막 빠져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뭐 아시아 증시는 별거 없었고 약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약보합, 나스닥의 경우에는 2%나 빠졌다. 이날이 좀 특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뭐냐 하면 이제 수혜주 때문에 유가 막 급등을 했어요. 했는데 다우는 보합 정도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가 금리가 내렸어요. 그렇죠? 사실 요날만 내린 게 아닙니다. 화요일도 내렸고요. 월요일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 나스닥이 꽤 큰 폭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분기말 효과가 진행 중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지금 사야 되고 주식은 좀 팔아야 돼요. 근데 채권을 사니까는 금리는 내려오고 주식은 파는데 지금 사실 시가총액에서 큰 주식들은 전부 기술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술주를 파니까 나스닥은 내리고 뭐 그런 모습이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증시 내에서는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다. 즉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고 이게 이날의 기점으로 또 한 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오면요. 아시아 증시는 계속 방향성이 없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주도하는 뭔가 모멘텀은 없어요. 계속. 근데 이제 미국 장 시작 전에 사람들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NPR 인터뷰에서 테이퍼링 단어는 안 썼지만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게 나옵니다. 이게 앵커의 질문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NPR에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뭐 엄청나게 풀었는데 그러니까는 질문을 하는 게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뭐 좀 anytime soon 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당신한테 좀 뭐 이게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느냐. 아까는 사실 지금 돈 푼 거를 언제 정도에 걷어들일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혹은 이 영향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은 별다른 대답을 안 해도 될 터인데 파월 의장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을 걸어요. 뭐냐 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더 우리들의 목표를 향해 가지고서 그런 진보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국채 매입하는 거, 그다음에 그 MBS 지금 매입하는 거를 좀 줄여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많이들 첫 테이퍼링 언급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온 걸 아마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국 실업 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7년물 입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놀랍게도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2월달만큼의 실망은 아니고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전날, 그 전전날에 있었던 5년물, 2년물 입찰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증시가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유가가 4% 다시 급락을 해요. 근데 결과 보세요. 어머나, 증시가 평온했습니다. 금리는 그럼 올라야지. 테이퍼링 비슷한 발언도 했고 7년물 이거 모든 것의 문제였는데 이게 입찰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문제가 돼야지.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날이 좀 의문이기는 했어요. 뭐지? 그다지 좋을 게 하나도 없었던 하루 같은데 왜 이렇게 평온했을까?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일단 한국장에서 국민연금 국내 비중 조절, 네, 장 종료의 기사가 나왔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논의하겠답니다. 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약간
이제 선거를 참 의식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요소라고 했었던 PC 물가, 그게 이제 밤 10시 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낮게 그러니까는 뭐 약간 낮게 나오면 베스트거든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높으면은 빨리 테이퍼링 들어간다 생각할 테니까. 근데 이게 약간 낮게 나왔어요. 와우, 좋은 뉴스입니다. 그죠? 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수혜주 운하 사고가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장기화네 해결하기에 그러면 유가가 또 재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뭐 사실 뚜렷하게 뭐 PC 물가 나오고서도 계속 장이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증시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전형적인 강세장 마인드의 매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에도 나타나요. 뭐냐면 수요일 회계 이슈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정말 계속 폭락해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던 미국 상장 중국 주식들이 갑자기 힘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요일 날에 27% 빠졌고요. 목요일에 12% 빠졌고요. 금요일도 시작하고 20% 빠졌었어요. 뭡니까? 3일 사이에 60% 이상 빠졌네요. 그쵸? 주식이. 근데 이날 마이너스 1%로 장을 마감을 하게 돼요. 20%를 끌어올립니다. 장중 한때 플러스 3%까지도 가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서 되게 패배자 같아 보이는 주식까지도 막판에 다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보시면은요, 이날은 금리도 올랐는데 나스닥도 올랐고, 그 전날에는 안 좋은 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다들 보합이었고,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날에 별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증시가 확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갑작스럽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호재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가정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예. 그런 가정이 드는 거는 여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거의 최고점을 너무나도 힘있게 지금 금요일에 마감을 해가지고 이게 또 신고가를 가게 되면 신고가라는 거는 손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럼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올라서 팔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매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이 새로운 시세는 좀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보여주는 차트가 다우 지수, S&P 지수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우하고 S&P를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좋은 일이 생길 건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데 미국에서 플레이하시는 큰 손분들은 알고 계시는 뭔 일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지금 주말 내내 아마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반대로는 나스닥은 좋지는 않아요. 이 모습이. 전형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어가는 구간인데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습이면. 여기서 바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기간 동안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미국 채금리가 오르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달러가 강세를 갔습니다. 연초에만 해도 모두가 달러 약세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약해졌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은 모든 위에 이평선들을 뚫고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 있는 200일선에 와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힘있게 뚫을 수 있을까? 근데 앞서 보셨던 이런 정황들로 봐서는 이 부분이 한번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요. 여전히 강세장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다. 그리고 차별화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전합니다. 예, 여전히 로테이션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은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는 물잔에 물이 반 정도밖에 안 차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이게 넘어와서 뭐 이제는 성장주가 되고 가치주는 이 정도 랠리에선 빠져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섣불리 그런 매매로 다시 바꾸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총평으로 해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음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주말 동안의 수혜주 운하 해결 여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말 동안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31일에는 중국에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잘 나와야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해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 지표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유 시장이 요즘 좀 뜨거우니까 31일 날 밤에는 원유 재고, 요거 보셔야 되겠고, 원래 또 월초가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게, 일단 4월 1일 날에 중국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밤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ISM 제조 구매자 지수 정도 보시면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체크를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구 증시는 부활절로 금요일에 노니까 그 점도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자산 시장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